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기타 피드백과 록밴드의 군중 떼창이 당연한 하이드파크 메인 스테이지에서 새벽 첫 차가 다니기도 전부터 분홍색 망치봉이 물결쳤습니다. 걸파워를 외치던 스파이스 걸스의 잔향이 사라진 자리, 한국어 랩과 군무가 영국 최대 여름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가 되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영국 음악 전문 매거진 사운드저 소속 현장 리포터로서 수십 번 하이드파크 취재를 다녔지만 관객이 무대 조명을 대신해 RGB 애니메이션을 그려내고 팬들이 직접 공연 제작비를 선투자해 수익을 나눠 갖는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걸그룹이 사라진 지 15년이라는 통계가 무색하게 블랙핑크, 마마무, 트와이스, 에스파, 여자아이들까지 5팀이 연달아 런던과 맨체스터, 글래스고를 점령했습니다. 티켓 예매 서버가 30초 만에 다운되고 굿즈 매장이 개장 10분 만에 품절되는 바람에 인근 카드사 승인 로그가 폭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국 기획사들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시스템을 수입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에 들어갔고 BBC 라디오 PD들은 차트 공정성과 팬덤 구매력을 토론하느라 편집 회의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영국 음악계는 걸그룹 공백을 20년 넘게 방치했고 그 빈칸을 한국이 색칠하기 시작하자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뒤흔들렸을까요? 스파이스 걸스가 남긴 유산과 K-팝이 가져온 핑크, GDP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함정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영국은 이 거대한 핑크빈 물결 위에 자기만의 색을 덧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잠식당할까요? 지금부터 저는 하이드파크 잔디밭에서 시작해 웸블리 아레나, 카드뮴 바이닐 프레스 공장, 그리고 신인 영국 걸그룹 연습실까지 직접 뛰어다니며 수집한 기록을 풀어놓으려 합니다. 걸그룹 공백이 한밤중 해안선처럼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한국식 기획 시스템과 글로벌 팬 커뮤니티가 어떻게 메꾸었는지 숫자와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열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영국 음악계가 맞닥뜨린 선택지는 세 갈래. 그 갈림길에서 들려오는 균열음과 희망의 함성을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영국 음악 전문 매거진 사운드 레저에서 일하는 현장 리포터 윤소연입니다. 런던을 진동시키는 소리는 언제나 기타 피드백이라고 믿어왔지만 2024년 7월 6일 하이드파크에 도착한 순간 제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른 것은 기타 피드백이 아니라 한국어 가사와 핑크빛 저음이었고 함성의 주파수는 록 페스티벌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새벽 7시가 조금 지난 시각 마브라치 역을 나와 북문으로 걸어가자 이미 인파가 도로 한쪽 차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보통 영국 페스티벌 관객이라면 잔디에 돗자리를 펴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입장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대기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들은 휴대폰으로 번호표 앱을 띄워 굿즈 구매 순서를 체크하고 있었고 줄은 정확히 1시간 40분 간격으로 우르르 이동했습니다. 줄 맨 앞에서 네모난 상자를 품에 안은 소녀리아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해머봉 3,000개가 1차 물량인데 2세트를 확보해야 한다며 웃었습니다. 해머봉이 무엇이냐 묻자 분홍색 망치를 흔들며 블랙핑크 공식 응원봉이라고 답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 곳곳에 들고 다니는 형광 분홍 망치가 이날만큼은 새로운 런던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게이트가 열리자 관객들이 잔디를 가로질러 지정 구역으로 달렸습니다. 일반 록 페스티벌이라면 펜스 앞자리를 잡으려는 몸싸움이 벌어지겠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팬들이 미리 연습한 포메이션대로 자리 잡은 뒤 단체 응원 구호와 안무 동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무대 양옆 대형 LED에는 터나이스 헤드라이너 BLAC KPINK라는 문구 아래 어피셜 UK 앨범 차트 넘버 1, 어피셜 싱글즈 차트 탑 40, 8트랙스 같은 기록이 번갈아 표시됐습니다. 블랙핑크가 세운 숫자는 현장 팬뿐 아니라 스태프에게도 한국 걸그룹의 헤드라이너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결과임을 인식시키는 듯 했습니다.
프레스룸에서 만난 BST 프로그래밍 담당자 에이미 폴리는 2024년 한 해 런던에서 열린 K-팝 단독 공연 티켓 평균 매진 속도가 4분 12초였다며 올해 헤드라이너를 영국 밴드가 아닌 K-팝 걸그룹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 국내 팝 아티스트 매진 속도는 26분 45초였습니다. 그는 걸그룹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 본토 공급이 20년 가까이 공백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스룸 모니터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컴퍼니 통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1996년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가 7주간 1위를 차지한 뒤 2007년 슈가베이브스의 About You Now를 끝으로 15년 넘도록 걸그룹 싱글 1위가 없었습니다. 그 걸그룹 공백을 깨고 탑10을 넘어 1위를 찍은 팀이 블랙핑크였고 그것도 영국 팀이 아니라 한국 팀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무렵 해가 기울자 메인 스테이지 스크린이 짙은 분홍으로 물들더니 핑크 베넘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잔디 위 해머봉 2만 개가 동시에 점등되어 바다 같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4명의 한국 여성 아티스트가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멘트를 섞어가며 런던 한복판을 지휘하기 시작했고 관객은 한국어 랩을 완벽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제 옆에서 열렬히 노래를 따라 부르던 회계사 스티븐 흥걸 파워가 돌아왔다. 영국이 아닌 한국으로부터라며 감탄했습니다. 두두두두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손가락 총 포즈를 취했고 저는 뷰파인더 너머로 수만 개의 손총이 일제히 일직선을 이루는 진풍경을 담았습니다. 1990년대 스파이스걸스 공연에서 외치던 걸 파워. 가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구호로 바뀌어 하이드파크의 밤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 퍼레버 영이 끝나고 대형 불꽃이 잉글리시 오크 위로 터지자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2025년 여름 런던 하이드파크에 찍힌 가장 선명한 각인은 기타 피드백이 아니라 한국어 랩과 해머봉 LED 그리고 영국이 비워둔 걸그룹 공백을 메우겠다는 핑크빛 떼창이었다. 오늘 공연이 끝나자 BST 측은 다음 달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마마무, 트와이스, 에스파, ITZY, 여자아이들, 무려 4팀이 하이드파크 혹은 인근 아레나를 순차적으로 점령할 예정이었습니다. 런던은 여름 내내 K-팝 걸그룹 투어 벨트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증을 목에서 떼어 주머니에 넣으며 오늘 이후 영국 페스티벌의 상식이 바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잔디 위 해머봉 불빛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꺼지지 않았고 제 취재 노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런던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영국은 이 빈자리를 스스로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길을 택할까? 저는 블랙핑크 공연이 끝난 직후에도 하이드파크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잔디 위를 헤집고 다니며 곳곳에 흩어진 해머봉 불빛, 버려진 포토카드 포장지, 그리고 걸그룹 공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마치 응급 사이렌처럼 반복 재생되는 통의 가방에서 노트북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음 주 취재 계획을 짰습니다. 블랙핑크가 한밤중 런던 하늘에 새긴 핑크색 궤도가 한 팀의 불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상어 페스티벌 주최 측이 공개한 내부 문서에는 앞으로 2달간 런던과 맨체스터, 글래스고를 잇는 일정표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줄줄이 이어진 단독 혹은 미니 페스티벌 협업 일정이 쉼표 하나 놓치지 않고 정렬된 광경에 저는 압도감마저 느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영국 오피셜 차트 컴퍼니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데이터 분석 팀장인 헤럴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소연, 여기 지난 18개월간 영국 내 걸그룹 티켓 판매 속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스파이스걸스 재결합 투어를 피크 1분 30초로 잡으면 마마무가 2분 5초, 트와이스가 1분 10초, 블랙핑크는 45초, 그리고 에스파는 예매 사이트가 오류 메시지를 띄운 27초 기록입니다. 그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걸그룹을 수출하는 공장을 따로 돌리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가디언 문화부 기자 클로이 스트랜튼을 런던 브로드윅 스트리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가디언 주말판 이면에는 굵은 활자 헤드라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기사 초안을 보여주며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걸그룹 공백 완성형 패키지. 그녀는 영국 걸그룹이 사라진 이유를 자연사가 아니라 산업 시스템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영국은 아티스트의 자연 발생성을 미덕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K-팝은 기획과 훈련, 다국어 브랜딩, SNS 쇼폼, 군무, 패션, 팬 소통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세계에 내놓았고 그 패키지를 원하는 수요층을 정확히 찾아냈죠. 클로이는 편집국에도 논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선배 기자가 제조된 팝이라며 비판 논조를 고수했지만 현장 취재팀과 편집부 데이터 데스크가 팩트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더군요. 우리가 웃든 비웃든 하이드파크 잔디 위에서 벌어진 현상은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올해 런던은 걸그룹의 해라는 표현조차 부족해요. 이것은 산업 교체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현장 경제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청 재무국이 평일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추산치에 따르면 블랙핑크 하루 공연으로만 숙박, 교통, 관광 연계 수입 600만 파운드, 공연장 내외 굿즈 소비 300만 파운드, SNS, 틱톡 해시태그 노출 가치는 광고비 추정 1,50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런던 시민의 일회성 소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연 직후 해머봉 재고가 소진되자 웨스트엔드의 음반 굿즈 숍들은 다음 걸그룹 라인업을 겨냥해 한국 본사와 직거래 계약을 타진했습니다. 산업의 핵심은 티켓 파워만이 아니었습니다. K-팝 걸그룹의 영국 공연에는 팬 베이스가 평균 연령 24세라는 점이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기존 대형 페스티벌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관객 의존도가 높은 것과 대조적이었죠. 젊은 팬들은 공연 이전과 이후 SNS에서 밈과 숏폼을 자발적으로 생산하여 프로모션 비용을 사실상 영원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런던 숏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마케팅 스타트업 CEO는 인터뷰에서 틱톡 릴스 뮤직 사용량만으로 K-팝 걸그룹 싱글이 영국 라디오 에어플레이를 뚫어버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건 영국 라디오 PD들이 아닌 알고리즘과 팬들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프레스 카드로 맨체스터에 올라가 ITGY 투어 리허설을 지켜본 날, 저는 무대 뒤에서 영국 현지 스태프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한국 팀 스케줄은 군인 행진 같다. 싱크로 세컨드 단위 의상, LED, 카메라 큐시트가 색깔로 코딩돼 있다. 평생 록 밴드 투어만 치르던 로디들이 놀라운 반, 체념 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시스템을 반발하는 대신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BBC 라디오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음악학 교수는 제조된 아이돌이 음악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고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널로 나온 인디 레이블 대표는 영혼을 논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실물 티켓을 사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논쟁을 실시간으로 보던 저 역시 한국 시스템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영국 음악계가 20년 동안 방치한 걸그룹 시장을 한국이 철저한 기획과 팬 커뮤니티 관리로 파고들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티은행 음악 엔터테인먼트 금융팀 애널리스트에게 산업 전망을 물었습니다. 그는 2026년까지 영국 라이브 시장에서 K-팝 걸그룹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12%로 추정한다는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래스턴버리 리딩, 아일 오브 와이트 같은 전통 페스티벌도 K-팝 씬과 협업하지 않으면 지세대 관객을 잃는다는 경고 문구가 빨간 글씨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현장 설치 공사장입니다. 트와이스 공연을 위해 관중석 한쪽을 펠라이트 동기화존으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비를 설치하는 한국기술팀 엔지니어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지정 구역 펠라이트 RGB 값을 무선 동기화해서 3D 애니메이션을 그릴 거예요. 관객들이 곧 LED 픽셀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공연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시작된 핑크 파도는 이제 영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언론 담론, 팬 행동 양식, 그리고 전통적 라이브 엔지니어링 방식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걸그룹 공백을 한국이 채웠다. 라는 문장은 이제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 앞으로 영국 음악계가 직면할 질문은 이렇게 채워진 빈칸 위에 우리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이다. 런던으로 복귀한 뒤 저는 다시 한번 하이드파크 북문 앞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길을 가득 메웠던 핑크색 코디 대신 이번에는 런던 시내 음악 관계자들이 촬영용 카메라와 분주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블랙핑크를 기점으로 촉발된 K걸그룹 도미노가 실제로 영국 음악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현장의 시선과 숫자를 동시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마치 한밤중에 바다 물길이 바뀐 해안처럼 겉으론 조용하지만 발밑에서 큰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웨스트엔드 소호에 자리한 라이브 기획사 브릭로드 프로덕션의 임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회견장에는 중소 레이블 어앤드아 담당자, 공연장 운영 매니저, 그리고 저처럼 취재를 온 음악 기자들이 3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2000년대 초반 리버풀 사운드 부활을 이끌었다는 베테랑 기획자 리처드 블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식 위트 없이 직설적인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걸그룹 시장을 빈 채로 두는 동안 K-팝은 기획, 트레이닝 데이터 기반 팬층 분석을 통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시겠지만 자존심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적자가 기록될 뿐입니다. 브릭로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K-팝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실 계획입니까? 영국식 자율밴드 문화와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리처드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눈빛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식 연습생 5년 계약을 그대로 들여오겠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SNS 프로모션, 짧은 주기의 싱글 발매, 글로벌 팬 커뮤니티 관리 같은 운영 프로토콜만큼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도입이 필수입니다. 영국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살리되 산업운영법은 최신 공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영국이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회견장을 빠져나오는 기자들 표정에서는 비판도 기대도 아닌 변화를 인정해야 하나 하는 묘한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BBC 메이더 베일 스튜디오였습니다. 이곳에선 6인조 신인 영국 걸그룹 벨벳 엘라스가 첫 라이브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프로듀서가 한국인 작곡가 박태규 씨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저는 태규 씨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영국 데뷔팀인데 한국 프로듀서와 손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스피커 모니터 볼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벨벳 엘라스 측에서 먼저 연락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색깔은 유지하되 K-팝식 리듬 전개와 안무 호흡을 배우고 싶다고요. 저는 그걸 음악 언어의 교차 번역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번역하면 딱딱해지니 어쩔 땐 원문을 살리고 어쩔 땐 영국식 구어체로 의역하듯 작업합니다. 이 그룹의 리더 조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노래하진 않겠지만 안무 대칭성과 관객 호흡은 K-팝 선배님들에게서 배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스파이스걸스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도 자신이 춤을 본격적으로 배운 건 블랙핑크 트와이스 댄스 커버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화 수입이 단순 소비를 넘어선 순간의 그림을 목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동이 순풍은 아니었습니다. 인디 레이블 오클랜드 사운드 소속 록밴드 배드포터의 보컬 리암을 찾아갔을 때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디오 플레이리스트가 바뀌고 있답니다. 우리 신보가 어리스트에서 밀려난 이유가 K-팝 걸그룹 특집 주간이래요. 동양에서 만든 상품에 우리 주파수를 뺏기는 기분? 솔직히 불쾌합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전에 스파이스걸스가 차트를 휩쓸던 시절 기타 밴드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영국은 밴드 르네상스를 다시 맞았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요. 씨는 순환하고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라는 말.
하지만 우리가 트렌드를 만드는 위치에서 갑자기 수입 제품에 의존하게 되면 영혼 없는 팝만 남지 않을까요?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저에게는 리암의 표현이 오래 남았습니다. 영혼 없는 팝이라는 비판. 이는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반복되는 레토릭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다니며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영혼 없음보다는 정교함이 만든 압도감이었습니다. 산업 충돌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카디프의 카드뮴 프레스 공장이었습니다. 영국에서 LP 바이닐 생산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곳인데 최근 트와이스의 스파 한정판 컬러 바이닐 오더가 몰리면서 인디밴드들의 소량 발주가 2달 뒤로 밀렸다는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공장장 사이먼을 인터뷰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찍어낼 수 있는 매수가 한정적이라 먼저 계약금을 낸 대형 오더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죠. K-팝 팬덤은 프리마이너스 오더 규모가 만장 단위라서 그 물량을 뒤로 빼면 공장 운영이 멈춥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컬러 바이닐 염료를 한국 본사 기준에 맞춰 다시 구입해야 했다며 추가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속사정을 종합해보니 K-팝 팬들은 CD와 바이닐을 동시에 사들이며 실물 패키지를 차트 동력으로 삼았고 그 수요 덕분에 카드뮴 공장은 3교대 야간 작업이라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역설적으로 영국 인디 밴드들은 아날로그 수호자였던 자신들의 포맷이 K-팝 열풍 때문에 생산 대기표를 받게 됐다고 불평했지만 공장 측은 이 물량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을 판이라며 K-팝 오더에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런던 서부의 브렌트퍼드 지역 웸블리 오브유 아레나 앞에서 마마무 리허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디오 엔지니어 윌리엄을 만나 믹싱 콘솔 세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짓이 어딘가 서툴러 보여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K-팝 팀은 드럼 리듬에 베이스 808을 동시에 쓰는데 이게 전통 밴드 믹스와 다릅니다. 베이스, 킥, 주파수 범위가 넓어 컴프레서 세팅을 새로 해야 해요. 그리고 4명의 메인 보컬이 곡마다 멜로디 파트를 바꾸니 EQ를 곡마다 기억시켜야 하고 무선인이어도 한국 주파수 대역이 영국 장비와 달라 재할당표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알고 보니 한국 엔지니어 팀이 직접 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를 들고 다니며 각 공연장의 무선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고 현지 기술자에게 튜토리얼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오히려 이 정도 매뉴얼 품질은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영국 음악계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트레이닝 윤리였습니다. 가디언 기사가 공개되자 일부 방송 출연자는 한국식 연습생 제도는 혹사 논란이 있으니 영국이 섣불리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한 한국 엔터사 관계자는 이미 국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정신건강 피트니스 케어까지 확장 중이라고 밝혔고 런던 정신의학회는 오히려 대형 영국 레이블이 프리랜서 뮤지션을 방치해온 관행이 문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담론의 화살표가 생각보다 복잡한 모양새로 얽히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갈래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결국 핵심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걸그룹 공백을 메우려는 영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3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해외 K-팝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수입하여 영국인 연습생을 육성한다. 기존 영국 인디씬, 밴드씬의 창의성을 유지하되 SNS 팬 커뮤니티 운영과 같은 메커니즘만 도입한다. 자존심을 지킨다며 지금의 방식을 고수하고 대신 차트와 페스티벌 경제력 하락을 감수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1과 2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브릭로드 같은 기획사는 트레이닝 캠프 설립을 공식 선언해 시나리오 1번에 가깝고 BBC 라디오 신규 프로그램 팀은 DIY 밴드 정신을 유지한 채 쇼폼 챌린지 코너를 넣어 시나리오 2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음악계가 무엇을 택하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미 명백했습니다. 런던 젊은 관객들은 음악 소비 방식에서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관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동가 산업이 이동한다는 것. 저는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침공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빈틈을 만들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자각일지도 모른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었다. 하이드파크에서 시작된 핑크빛 잉크는 영국 음악 잡지 편집국, 라이브 엔지니어 부스, 바이닐 프레스 공장, 그리고 신인 걸그룹 연습실 벽지까지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감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시작된 핑크 파동이 영국 전역을 뒤덮고 난 뒤, 저는 마침내 취재 노트를 덮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볼 시간이자 의무를 얻었습니다. 걸그룹 공백이라는 낱말 하나가 데칼코마니처럼 영국 음악계 곳곳에 찍히는 동안 저는 일정표에 쫓기는 전령처럼 움직였기에 파도의 속도만 보았지 향방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모은 조각들을 꾀어결이라는 한 장의 지도 위에 펼쳐야 합니다. 지난 2달간 만난 기획사 대표, 엔지니어, 레코드숍 사장, 연구원, 팬덤 리더들이 공통으로 던진 질문은 간단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영국이 걸그룹 시장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들은 대답들을 3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풀 패키지 수입형입니다. 브릭로드 프로덕션처럼 영국인 연습생을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에 투입하고 SNS 확보, 다국어 콘텐츠, 인큐베이팅 숙소, 3달 컴백 캘린더를 고스란히 가져오려는 길입니다. 실행 속도는 빠르겠지만 연습생 혹사 논란과 짝퉁 케이팝 비아냥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융합형입니다. BBC 라디오 신진팀과 인디 레이블 연합이 택한 방식으로 영국 특유의 DIY 밴드 정신을 유지하되 팬 커뮤니티 운영, 쇼품 프로모션, 다국적 제작진 협업 같은 메커니즘만 단계별로 삽입합니다. 장점은 영국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단점은 기획 효율이 떨어져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셋째, 고유 문화 고수형입니다. 록밴드 배드포터가 대표하는 목소리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지금 방식을 고수하고 차트와 경제력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자본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장을 두루 취재한 제 결론은 전면 수입과 전면 고수가 결국 하이브리드로 수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플랫폼과 관객 행동 양식이 세계 표준으로 통합되고 있어 완전히 배제하거나 완전히 복제하는 두 극단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그룹 투어가 가져온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팬이 소비자에서 경영 참여자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트와이스 런던 공연을 기점으로 팬들은 리전 팬펀드를 조직해 공연장, 티켓 홍보, SNS 광고를 직접 구매하고 기획사와 수익을 3%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자 에스파 맨체스터 여자아이들 글래스고 공연에도 복제돼 2025년 하반기 K 걸그룹 지역 분산 지수가 0.64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술 전환도 두드러졌습니다. 웨스트엔드 조명 업체 라이트티어는 펠라이트 RF 동기화 기술을 RGB 관객으로 상용화했습니다. 좌석 한 블록이 LED 디스플레이처럼 작동해 실시간 패턴을 그려내자 관객은 무대 장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글래스턴버리도 2026년 파크 스테이지에 이 기술을 시범 도입합니다. 경제 효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런던 시청과 옥스퍼드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여름 K-팝 걸그룹 투어 시즌이 영국 GDP에 기여한 직접 경제 효과는 1억 1200만 파운드, 간접 효과를 합치면 1억 8천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핑크 GDP라 명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과제도 따랐습니다. 연습생제 도입 시 근로시간과 임금 규정은 어떻게 할지, 펠라이트 RF 동기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어디까지 허용할지, 팬덤 구매력이 차트 순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문화부는 2026년 글로벌 팝 시장 윤리 가이드라인을 예고했고, 한국 기획사들은 영국 기준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이드파크 잔디밭에서 블랙핑크 무대 LED가 남긴 얼룩진 충전 포트 자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스파이스 걸스가 걸 파워를 외쳤을 때 그들은 영국 여성들의 목소리를 파라세계를 흔들었다. 블랙핑크가 손총을 쏘아 올렸을 때 그들은 세계 여성 남성 디지털 네이티브 모두의 손에 해머봉이라는 픽셀을 쥐어주었다. 영국이 이제 선택할 차례다. 우리가 만든 빈칸을 핑크로 채워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색을 덧칠할 것인가.
취재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이드파크 잔디에 남은 발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걸그룹 비행기가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고 그 비행기 바퀴 자국이 사라지기 전까지 영국 음악계는 새로운 규범과 시스템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핑크 GDPD의 숨은 진짜 숙제이며 제가 이 결론에서 전하고 싶은 최종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영국 음악계가 맞닥뜨린 이 거대한 핑크 물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식 시스템을 수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국만의 색깔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런 글로벌 음악 현장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깊은 취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푹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 출신의 한 역사학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맺게 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그의 일생을 뒤바꾸었고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하게 된 한국 사극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작은 손길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88년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 올림픽으로 향하던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항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역사학도였던 존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실 존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책에서만 봐오던 머나먼 동아시아 어딘가라는 이미지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두려움보다는 직접 가보면 얼마나 흥미로울까라는 호기심이 앞섰다고 합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존은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길에 눈에 들어온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거리마다 보이는 화려한 올림픽 홍보 깃발, 곳곳에 붙어있는 마스코트 호돌이, 그리고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에게 전에 없던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크고 푸른 눈을 가진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헬로우 라고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지요. 영어가 서툰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려 손짓발짓을 하며 길 안내를 해주어 존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라고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 도착한 첫날 존이 머물게 된 곳은 서울 시내 작은 골목에 위치한 하숙집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엔 주로 기숙사나 자취방을 이용했지만 한국에서의 봉사기간 동안은 하숙집을 통해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하숙집 골목은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거리와는 전혀 달랐지만 특유의 온기를 풍기는 가게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숙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라며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낯선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머니 표정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고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반가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첫 식사는 달콤한 고구마 마탕이었습니다. 존은 이전까지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 먹는 정도로만 접했지 달콤한 시럽을 입힌 마탕 형태는 전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기에도 낯설고 과연 맛이 어떨까 싶었지만 한 입 베어 물자 마치 캐러멜처럼 달큰하면서도 겉은 바삭하게 식감이 살아있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게다가 아주머니는 영국에서 온 손님이니 혹시 입맛이 안 맞을까봐 걱정되네요 라며 계속 살펴주었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엔 고구마를 또 색다르게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먹어봐요 라며 동치미, 파김치, 그리고 따뜻하게 찐 호박 고구마를 함께 내왔죠. 처음엔 매운 김치류와 달콤한 고구마를 어떻게 같이 먹는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고구마, 알싸하고 시원한 동치미, 파김치가 기막히게 어우러져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은 한국인들은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화와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게다가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가 혹시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고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라고 자주 물었습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굳이 한글 표현을 영어로 바꿔가며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에 존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결국 존은 바로 이 작은 친절과 배려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낀 첫 번째 정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숙집 거실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딸이 열심히 시청하던 한 드라마에 우연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 드라마는 토지였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 가문이 이야기로 녹여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존의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 대사를 전부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시대 배경이 빚어내는 감정선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주머니의 딸이 서툴게나마 영어로 이 장면은 이 인물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존은 점차 이 드라마가 단지 왕과 권력을 다루는 역사극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희망, 좌절까지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존에게 역사란 주로 책이나 논문을 통해 공부하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극, 특히 토지에서 느낀 감동은 역사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이자 감정이기도 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존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져만 갔습니다. 기존에는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식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지요. 어느덧 봉사활동 기간인 1년이 훌쩍 지나고 88올림픽의 열기가 사그라들 무렵 존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거리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평소에 자주 들렀던 분식집이나 작은 찻집이 이제는 무척 친숙하게 느껴지던 찰나였지요. 돌아가기 전날 밤 하숙집 아주머니가 마련해 주신 마지막 식탁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딸이 둘이 됐네라며 웃으시는 아주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존은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주머니는 직접 쓴 편지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알파벳으로 I love 유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가 매일 밤 몰래 연습해서 써내려간 글씨였다고 옆에서 딸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단순히 외국에서 온 봉사자일 뿐인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다니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합니다. 결국 존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리라.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야겠다. 영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1년 전엔 그저 낯설고 궁금했던 도시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큰 의미로 다가왔으니까요. 이후 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의 사극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일본 사극에 등장하는 과장된 분장치아를 검게 물들이거나 눈썹을 밀어버리는 화장법에 충격받았고 중국 사극의 청나라 시기 변발 등 실제 배우들의 머리를 깎아야 할 정도로 고증에 집착하는 방식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극의 특징은 옛 시대상에 대한 적절한 고증과 이야기의 현대적 재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존은 평가했습니다. 존을 특히 매료시킨 작품이 허준이었습니다. 한방의학의 가치와 인간적 스토리를 결합해 경이로운 시청률 63.7%를 기록한 이 드라마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걸 치료하려는 의학 지식과 따뜻한 진심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존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장금은 궁중 음식과 의술을 소재로 삼아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는데 이 역시 맛있는 것과 건강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토리 전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몽처럼 영웅 서사와 신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중동 지역, 특히 이란에서 주몽이 방영될 때 정치인들을 드라마 속 캐릭터로 빗대어 부른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극은 특정 국가의 역사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정서와 가치를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존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존이 가장 인상 깊어 한 작품이 바로 불멸의 이순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명장 이순신을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진 고뇌와 결단, 그리고 병사들을 위한 헌신적 태도까지 깊이 있게 그려낸 점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합니다. 12척의 배로 300여 척이 넘는 왜군 함대를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며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의 모습에서 존은 영국 해군의 전설적 인물인 넬슨 제독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믿고 지휘하며 승리 후에도 공을 독차지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극은 왕과 전쟁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감정과 가치, 공동체 의식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조는 말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시청자들이 볼 때 의상이 예쁘고 궁궐이 화려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가 그게 핵심인 점이 한국 사극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요. 조는 한국을 부를 때 외국에서는 마이 컨트리 혹은 코리어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보통 우리나라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를 인식하는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큰 강점이자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외부 문화를 적극 수용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다움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유연함이 88올림픽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영화, 패션 등 K컬처 전반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이나 음악 장르, 심지어 패션 스타일도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언제나 소통을 열어두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존의 생각입니다. 결국 1988년 1년간의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존에게 평생의 연구 주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케임브리지에서 명망 있는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로 거듭난 존은 이후에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다큐멘터리나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 사극과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신분으로 잠깐 들렀을 때는 잊지 않고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뵙기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잘 왔다. 더 늙기 전에 와줘서 고맙다며 여전히 정성 어린 식사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은 30년 전 처음 먹었던 고구마 마탕과 시원한 동치미, 파김치가 떠올라서 왠지 모를 뭉클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이렇듯 영국에서 온 한 사람이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정과 우연히 본 사극 토지의 감동을 받아 인생 전체를 한국 연구로 이끌게 되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국 사극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의식,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존은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성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혁신의 에너지가 깔려 있죠. 비록 여전히 갈 길이 남았고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한국이 이룬 발전은 눈부실 만큼 대단하다고 존은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영국인 역사학자가 우리 한국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독특한 사극 문화에 감동하여 평생의 연구 방향까지 바꾸게 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작은 친절, 그리고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금 전과 이야기의 힘을 느끼게 되네요. 사실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쌓이고 이어져서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극이나 한국 문화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느끼셨나요? 혹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인연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 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더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